네, 총장님, 저 말씀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눈이 부셔가지고 이제 각도는 조절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조금 컴퓨터 각도는 거기다 이거 뭐지? 책 같은 거 하나 됐네. 아, 됐어요. 이 정도면 맞네. 들어갔고. 그럼 뭐 시작을 하죠, 뭐. 총장님, 뭐 시작해도 될까요? 예. 식사를 못 하신 모양이네요. 내가 점심을 못 먹어서 지금 여기서 네, 점심 좀 먹으면서 드릴게요. 시죠, 뭐. 예. 그러면은 뭐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한 30분 정도 뭐 하면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백봉 클럽의 새내기 회원 정환성입니다. 오늘 회원님들께 제4차 산업혁명과 일본 산업계 동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라존일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이 일본 산업계와 관련된 책을 쓴 것을 아시고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라는 뭐 그런 뜻으로 압니다. 저도 이 기회에 잘 안 팔리는 책이지만 그 책을 한번 소개도 드리고 비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제 책 자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책의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주요 산업별 일본의 동향을 아주 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제4차 산업혁명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방향은 제 책에 아주 맨 마지막에 한 두어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써놓은 건데 오늘도 구색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아마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책입니다. 일본 산업계 리포트 이런 제목인데요. 출간은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2016년에 나고야 중앙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나고야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도 산업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은 옆에 일본어입니다만은 모노즈쿠리 물건 만들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이 모노즈쿠리의 나라고 지역적으로도 또 모노즈쿠리 하면은 역시 나고야가 가장 모노즈쿠리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에 있는 동안 한 3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조금 이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 제가 일본 산업계 동향을 쭉 팔로우를 해가지고 몇 가지 여기 있습니다만은 제 4차 산업혁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 분야의 동향을 이렇게 요약을 한 책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9장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에 서론 같은 건 없습니다. 제 책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런 어떤 학술적인 책이 아니고 이런 각 산업 분야별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 이런 거를 요약한 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으로 바로 첫 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지금 일본의 한국의 제1의 기업이 삼성전자이듯이 일본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제1의 기업이죠. 그래서 제 책에도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측면에서 그 2위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뭐 거의 뭐 배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그 최고의 기업이 이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그런 그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그 어, 굉장한 위기의식을 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요타 아키오라고 하는 도요타 자동차의 지금 사장이죠. 이 양반이 지금 한 얘기가 지금이 100년에 한 번 오는 위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그 자동차 업계는 그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좋은 엔진을 만들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구동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아주 성능을 향상을 시켜왔는데 지금은 이런 그 엔지니어들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IT 기술자들이 IT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테슬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구글이나 우버 이런 데서 자율주행차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실험도 하고 있고 그런 것에서 오는 그 위기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IT 기업들하고 이제 자동차가 자기네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존의 그 토요타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 IT에 적용하지 못하면은 뭐 이제 퇴출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일본에서는 그 케이스라는 말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넥티드 뭐 이렇게 오토노머스 쉐어링 일렉트릭의 그 코이니치 그 만드는 말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오토노머스 요게 이제 그 제일 그 IT 기업들이 이제 그 해야 되는 뭐 하게 되는 그 가장 그 경쟁력이 있는 뭐 그런 분야겠죠. 그 일렉트릭이 이제 전기차인데 지금 당장은 이제 그 전기차가 이제 그 주가 돼가지고 테슬라 같은 이 전기차를 잘 만들어야 이제 경쟁에서 남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다 보면 10년 내지 20년 그 이상을 되다 보면은 이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퇴출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도요타를 비롯해서 그런 일본의 자동차 업계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IT 분야에서는 미국에 좀 뒤지고 그 전문 기술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책에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신생기업, IT 분야의 신생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나 협약을 맺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 관계로 뭐 자세한 내용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큰 흐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사실 토요타는 이 전기 자동차보다는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먼저 그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제로 해서 그 토요타의 수소 전지 자동차 미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보급이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선 기술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그 토요타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개발하느라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조금 늦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아무튼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뭐 이제 일본보다는 이제 여러 세계 각국에서 지금 벤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하고 드론을 제 책에서 그 2장에서 서술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분야를 이제 3장에서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로봇 분야, 이 로봇이 또 이제 일본이 또 자랑하는 분야죠. 그래서 뭐 산업용 로봇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협동형, 인간형 이런 종류가 좀 있는데요. 지금은 그 인간형 로봇에 좀그 중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산업용 로봇은 벌써 뭐그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1970년대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고요. 인간형 로봇은 이게 이제 얘인데요. 그 자동차 회사 혼다가 만들어낸 그 아시모라고 하는 이 로봇입니다. 이제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로봇이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소니가 만들어낸 그 아이보라고 해서 이 애완견입니다. 이 애완견은 뭐 인간형은 아닙니다만은 요 안에다가 이제 그 AI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도 아니고요. 그 어떤 감정 교류, 애완견처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그 로봇 강아지입니다. 이런 것도 만들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소프트뱅크에서 만들어낸 이 페퍼라는 또 인간형 로봇이죠. 이 페퍼는 이렇게 이제 다리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서 굴러다닐 수는 있는데 이런 보행 기능보다는 역시 그 AI를 많이 넣어가지고 사람과의 그 감정적인 교류 이런 것에 중점을 둔 로봇입니다. 인간형 로봇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 가족이 좀 해체되고 지금도 뭐 고독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이 노인이나 아무튼 이 벗이 될 수 있는 이 로봇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은 뭐 이 나르는 자동차로서 드론이 좀 더 커지면은 이 나르는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뭐 일본이 이걸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항공은 이 지금 최근에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X가 그 우주 여행을 시켜준다.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좀 비쌉니다만은 돈 내면은 이제 그 우주 여행을 시켜준다. 그래서 우주 기술이 지금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페이스X는 이것도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창업한 회사죠. 이 특징은 그 지금까지 로켓으로 이제 이렇게 그 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우주선도 이렇게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 지금까지는 로켓은 그 한 번 쓰면 버리는 그 로켓이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이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그 실험도 했고요. 앞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국도 이제 지금까지 우주 개발 그러면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 소련이죠. 많이 했었는데 지금 중국도 이 우주 분야에 상당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9년, 18년이나 19년쯤인데요. 그 달의 뒷면에 중국이 착륙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달 착륙은 그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으로 오래전에 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그쪽 면이고, 근데 뒤쪽에 착륙한다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이거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고 이제 또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직 뭐 달 착륙 시도는 못했는데요. 토요타 자동차가 달 탐사 계획을 발표만 했습니다. 앞으로 뭐 추진하겠죠. 아무튼 이런 그 로봇, 드론, 우주항공 분야는 특히 로봇과 우주항공 분야는 일본도 이게 이제 그 엔지니어링이 많이 또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개발 진행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제4장에 이제 그 소재와 부품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묶어서 서술을 했는데요. 소재와 부품과 관련해서는 뭐 일본이 여기에 강하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이제 뭐 상식이 됐는데요. 제 책에서는 뭐 아주 일부분, 그래서 탄소 섬유하고 나노 소재만 다루고 있습니다. 부품에서도 그 반도체하고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만 간단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가 있는데요. 이 탄소 섬유, 카본 파이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일본의 토레이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한 7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레이사가 제가 그 전북에 도청해상관 근무를 했었는데 보니까 새만금에다도 공장을 세웠더라고요. 이 탄소 섬유 공장을. 아무튼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회사입니다. 나노 소재는 이제 CNT, CNF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고 연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본에서 이 CN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본 나노 튜브라고 해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본인 과학자가
발명인지 발견인지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 이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질소전해나게 배열해 있는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구조물인데요. 이게 이제 양산을 하면은 상당히 그 꿈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간단히 하고요. CNF는 요거는 조금 다른 건데요. 이거는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라는 건데요. 이거는 목재에서 나옵니다. 목재를 아주 그 나노 크기로 잘라서 만드는 소재인데 이것도 이제 연구 단계인데요. 일본이 이제 일본이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해낸다면 아주 가볍고 강한 소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또 이제 새롭게 연구를 하고 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 관련해서는 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와만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있을 때 일본에 나고야에 있을 때 이 반도체 일본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그 도시바 메모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제 그 해외 기업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이 회사 자체로는 기술도 있고, 이 도시바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그 USB 메모리, 그거를 발명한 회사입니다. 도시바가요. 그러니까 명맥을 잇고 있는 회사인데, 도시바 메모리. 이거를 그룹 전체의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미국의 베인 캐피탈이라고 하는 투자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수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SK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이 도시바 메모리를 이제 해외에 매각한다.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신문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도시바로서는 이렇게 보니까는 반도체 분야에서 도저히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또뭐 인텔이라든가 또 대만의 TSMC라든가 이런 주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 없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아마 매각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그때 아주 언론 내 논조가 아주 통탄한다. 뭐 그런 식의 논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었고요.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팔로우업을 했는데요.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뭡니까 산등소위를 깎아서 태양광 발전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는데 좀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어쨌거나 이 정부가 부양책을 썼죠. 태양광 휘트라고 해서 남는 전력을 사주는 그런 정책을 한 10여 년 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잉이 돼가지고요. 지금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보조금 제도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이 풍력은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소 이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니까는 핵심 기술은 유럽의 기업들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 기업들이 조금 이제 참여를 하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참여를 하고 또 친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풍력 발전도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아주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래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이오 에너지의 태우는 연료가 펠릿이라고 해가지고 목재 같은 걸로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이 바이오 에너지를 초기에 이제 정부가 장려를 하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허가를 굉장히 많이 신청을 냈는데 실제로 그걸 이제 투자를 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건 10%도 지금 안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장 의료와 제약인데요. 의료산업과 제약산업. 이거는 좀 제4산업혁명과 관계가 이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유전자 조작 기술 이게 또 아주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입니다. 유전자 조작은 이게 지금 하시는 DNA 이중나선
구조인데요. 지금 유전자 조작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염기지 않습니까? 뭐 AT, 뭐 구아닌, 뭐 티민, 뭐 아데닌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이 유전자 염기 이거를 하나하나를 이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하나하나. 이건 연구 중이고요. 일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부 어디까지인지는 뭐 그거는 또 이제 매번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부를 잘라서 다른 걸로 이게 그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소위 그 유전자 가위 기술 이게 그 지금 그건 실용화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의도치 않은 부분까지 잘린다. 그런 부작용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염기 하나하나를 바꿔치기 하는 그거를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야까지 왔고요. 인공장비 분야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연구 개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일본의 그 첨단 의료 연구가 뭐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또 이 교수로 섰는데 이분들이 다 그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혼조 다스쿠 교수는 그 암을 그 면역요법을 개척한 사람이죠. 이 옵디보라는 약을 이거는 뭐 미국 그 제약회사하고 일본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요. 이 약이 나오게끔 하는 이 면역요법의 기초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 인체의 그 면역 기능을 피하더라. 왜 어떻게 해서 피하느냐? 그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을 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노벨 학상을 받았고요. 그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그 iPS 세포를 최초로 만들어서 그 공로로 이제 노벨 학상을 받았는데 이 iPS 세포는 과거에 그 우리 한국의 그 황우석 교수가 그 수정란 가지고 이제 배아 줄기 세포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됐는데 어쨌거나 이 IPS는 그게 이제 그 황 교수가 시도했던 게 ES 세포라고 그럽니다. 수정란 가지고 이제 그 줄기 세포를 만드는 거고요. 이 iPS 세포는 수정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윤리 문제가 따르지 않는 그냥 사람의 피부 세포 이걸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만든 겁니다. 그걸 이제 그 iPS 세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그 성공을 했고요. 이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지금 그 임상 실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망막 세포로 환자의 망막 이상이 있는 환자의 그 체세포에서 이거를 iPS 세포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iPS 세포가 이제 망막 세포로 분화가 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그 망막 세포를 이제 환자의 망막에다가 주입을 해서 했더니 뭐 시야가 좋아졌다. 뭐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가 계속돼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의 의료 기술이 상당히 그 앞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제가 좀 다뤄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금융과 관련해서는 간단히 이 방송은 뭐 다시점 영상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텔레비전의 그 중계 시점을 여러 개를 동시에 송출을 해가지고 그 시청자가 이제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 통신, 5G 통신이 뭐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지금 뭐 주요국에서 이제 상용화가 됐는데 사실은 이 속도가 원래의 속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G 통신은 26GHz에서 그 사용을 해야 원래의 그 의도하던 속도가 나오는데 지금 5GHz 그러니까 4G 통신을 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속도가 안 나오는데 이 5G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속도가 나와야 26GHz 대역을 통해서 원래의 그 5G 통신 속도가 나와야 그 자율주행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고 여타 산업 분야에 이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5G 통신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벌써 이제 6G 규격도 지금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앞으로 한 5년, 10년 더 돼야 원래 그 자율주행이 진짜 가능한
그런 그 통신 그 시스템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본, 다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일본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최초로 주목을 받은 게 2017년,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역시 그 지금처럼, 얼마 전처럼, 가상화폐가 굉장히 뭡니까,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전후해서 일본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하고 이렇게 육성하려는 이 금융산업의 하나로서 미래 금융산업을 하나로서 육성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그 신고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뒤로도 이제 또 보니까는 역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 규제 쪽으로 많이 돌아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로 아무튼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AI, IoT, 빅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도 이제 일본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역시 미래 기술, 미래 여러 가지 기술, 산업, 경제 이런 게 이러한 AI, IoT, 빅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역시 선두는 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가 뭐 선두를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는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대중의 관심을 얻는 거는 이제 IBM이 왓슨을 개발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2016년도에 알파고, 바둑두는 알파고 이걸로 해서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 오겠구나 이런 거를 모두 다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뭐 상거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얼마나 고도화가 됐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초 AI의 출현을 예언을 했는데요. 저도 조금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초 AI라는 거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전문가들은 AI를 보니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던데요. 약 AI, 그 다음에 강 AI, 초 AI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알파고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거 겨우 약 AI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야에서만 뭐가 가능한 거죠. 강 A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능력, 뭐 언어 능력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하는 거고요. 그걸 뛰어넘는 게 이제 초 AI인데 이 초 AI가 나오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인류가 로봇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천재 물리학자가 그걸 예언을 했어요.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건 뭐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제일 교포 출신이죠.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10조 원에 달하는 비전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IoT는 뭐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모든 사물들의 인터넷을 집어넣어서 통신 칩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모아두면은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를 제 책에서 조금 잠깐 간단하게 다루었는데요. 이게 AI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또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수적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슈퍼컴퓨터 이건 뭐 지금 미국, 일본, 뭐 중국 이 슈퍼컴퓨터를 경쟁을 하고 있죠.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를 미국 대학이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는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 양자 물리학을 응용한 컴퓨터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이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 걸린다. 사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그런 계산을 20 팩토리얼이라는 계산을 비교를 하는 그 계산은 이제 양자 컴퓨터랑 수시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백 년을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일본 경제신문에 수천어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또 일반인들이 밖에 너무 좀 과장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백 년으로 줄였습니다. 아무튼 양자 컴퓨터를 누가 개발하느냐. 지금 요게 지금 구글이 개발한 시범적으로 지금 뭐 테스트하는 양자 컴퓨터를 하는데요. 이게 과연 컴퓨터인지 뭐 일부 회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에서. 지금 이 양자 컴퓨터는 구글하고 IBM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뭐 중국이 어느 정도인지 중국에서도 자기네도 했다고 뭐 그런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떤 건지 이거는 전문가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테고 아직은 뭐 연구 단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발이 된다면 그래요? 복잡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굉장히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산업 부분인데요. 게임과 콘텐츠, 그다음에 VR, AR인데요. 시간이 역시 5분이 지금 지금 30분 정도인데 얼른 해보겠습니다. 게임 산업과 이제 콘텐츠 산업인데요. 게임이 일본이 역시 전자오락 분야는 전자오락은 처음에 미국의 아타리가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초기 70년대 역시 일본이 아주 독보적으로 전자오락을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시킨 나라죠. 그래서 이때 나온 기업이 이제 닌텐도입니다. 닌텐도. 지금도 뭐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는 이제 음악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뭐 콘서트 홀이라든가 극장에 가서 이런 걸 즐겼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PC에서 또 휴대폰에서 다 이 콘텐츠 산업을 즐기고 있죠. 그러고 이제 이런 게임이나 콘텐츠 산업을 서포트하는 IT 기술이 이제 VR하고 AR이었는데요. 이거의 이제 독자적인 영역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의나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AR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사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홀로렌즈를 착용을 하고 보는 이 AR입니다. AR. 오그멘티드는 현실과 이 가상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게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증강현실. 이거를 실현시켜 주는 게 이제 과거에 구글이 이제 글라스라는 걸 한번 출시까지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퇴장을 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게 이 홀로렌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현실 세계, 이거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관계가 지금 명확치가 않은데요. 사실은 이 현실 세계에 관한 어떤 정보를 이 홀로렌즈를 통해서 이 가상 현실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AR.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실제 현실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 의료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실제 적용을 시키는 그런 제품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봤습니다만은 뭐 유사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들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뭐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역시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파도에 잘 파도를 올라타면은 개인이든 국가든 잘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이제 번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올라타지 못하면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책에도 그렇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일본 경제와 산업에 대한 평가는 이것도 이제 주로 이제 일본 산업계 종합하는 의미에서 일본 주 경제 지표로 봤을 때 일본의 경쟁력이 어떤가. 또 이 IMD나 세계경제 포럼 WEF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제언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세 가지를 제가 마지막 진짜 결론으로서 적었는데요.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과학기술을 지향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정책에 있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 이런 것이 이제 과학기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내려면은 역시 기업들이 선봉에 서서 이런 임무를 좀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도 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가치관의 다양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게 뭐죠? 필수에서 로그 아웃이 됐다고 하는 게 가치관의 다양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뭐 아주 그 주마가산식으로 빠른 속도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사실은 또 우리 총장님 계시니까 이런 한국에 대한 제언이라든가 한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더 좋은 말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강평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 제 말씀은. 너무 좋은 발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 같은데 한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같은데 가서 또 기업인 연합회든지 이런 데서 한번 강연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또 거기 일본에 몇 년 있는 사이에 네. 일본 산업 능력에 관해서 굉장히 산업 능력 자체보다 뒷받침해주는 문화라든지 뭐 모노스크리 같은 그런 거 말고도 친기업적인 산업 기술적인 이런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이렇게 있는 이화학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화학研究所갈 때마다 참 연구하고 실용적인 실질적인 잘 챙겨요. 잘 챙기고 정리를 잘하고 기록을 잘 남기고 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총영사 하실 때에 제가 묘조 다이가쿠인가 한번 강연을 갔었는데 네. 시골에 있는 이름도 못 들어본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 가서 깜짝 놀란 게 그런 대학에 노벨 수상자가 있었어요. 물리학. 네. 놀랐습니다. 그리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게 학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벨상을 받을 정도라면 대학교가 연구 지원 체제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뭐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대학교는 참 많고 그러는데 사실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도서관 시설에서부터 무슨 연구 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대학에 특히 좀 뭐 인류대학이라고 하는데 연구 지원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실제로 무슨 산업으로 연관되든지 연결이 되든지 뭐 노벨상으로 간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효율성은 참 떨어져요. 그럼 많은 지원금은 다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 묘조 대학에는 두 번째 또 남았더라고요. 노벨 수상이. 네. 시골에 이름도 모르는 대학인데, 인류 대학도 아니, 뭐 인류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어디 신문에 칼럼으로 쓴 일이 있는데, 박사학위도 없이 산업체에서 일하는 문화가 네. 노벨상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기억을 못 했는데, 이런 건, 블루라이트, 네. 예. 그래서 뭐, 자기는 나는 노벨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네, 일본의 공동 수상했죠. 예, 아마 우리 총영사님은 이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름,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칼럼을 쓴 기억이 나요. 네. 이 사람은 전혀 자기는 노벨상 같은 거 받는 사람도 아니고 대학원을 한번 떨어졌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어, 현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개발한 기술이 노벨 수상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턱시도도 없고 그거 안 맞춰 입었다. 그런 옷 비싸서 안 맨댄다고 해서 일본 외무성이 억지로 만들어 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네 비유. 그다음에도 뭐 전차 타고 통근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개발한 기술 그 자체보다도 그렇게 현장 중심의 성과 중심의 또 친환경적인 총영사님 그 기업 친화적인 이런 문화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전 잘 모르는 분야고 오늘 발표는 정말 총영사 하시면서 일도 바쁘셨을 텐데 또 나고야 중부 지역에 일본 산업 형편까지 이렇게 다 정리하셔가지고 책도 쓰시고 또 저희들한테 좋은 강연 해주셔서 참 우리나라 외교관들에게 모범으로 아마 다음에 언제 칼럼을 쓰면은 우리 총영사님 이야기를 쓸까 그러고 생각도 아이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예, 제가 그 내용도 조금 보면서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도저히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는 안 되네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또 권합니다. 이거 꼭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도록.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부터 점심을 공부 아이고, 네, 그렇죠.